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또 그 행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행렬은 배우셨던 분들도 있고 아직 교육과정에 따라서 못 배우셨던, 고등학교 때 못 배우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행렬을 한번 접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행렬은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의 숫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은 형태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숫자들은 여기에 보시면 m개 행이 있고요. 1번부터 해서 m개 행이 있고요. 그리고 n개의 열이 있죠. 1부터 해서 2부터 이렇게 n개의 열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위치를 가지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튜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그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을 우리가 보통 로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들 m,1을 우리가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얘를 행이라고 하고 얘를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은 로우 벡터, 칼럼 벡터란 말을 쓸 텐데 나중에 조금 뒤에 리니어리 인디펜던스 그 내용 갈 때 우리가 이런 벡터들을 많이 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행렬에는 크게 세 가지 연산을 여러분들이랑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덧셈이에요. 덧셈은 간단한데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각각의 사이즈가 n by n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 by n 행렬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행렬이 각각의 위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4, 5, 6이 있고요. 여기에 1, 2, 3, 7, 8, 9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행렬은 두 개를 더할 수 있죠. 더하게 되면 각각의 행에 대해서 행렬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2, 4, 6 더해주고요. 11, 13, 1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조금 복잡해요. 행렬의 곱셈을 보자면은 A에서는 n by n이라고 했고 B에서는 n by k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랑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긴 지금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긴 행이 네 개가 있죠. 이렇게 돼야만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열의 개수와 두 번째 행의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행렬은 어떻게 우리가 그 연산을 정의를 하냐면은 요렇게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L과 여기에 L은 요 시그마 합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고 뒤에 IJ가 동일하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처음에 거는 이렇게 행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거는 열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성분을 계산을 합니다. 밑에 것도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곱하기 5 요게 또 하나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행을 곱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는 하나 두 개인데 곱해질에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짝이 맞지 않죠. 그렇죠? 이럴 때는 행렬의 곱이 정의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나누어서 요 행과 요 열에 각각 곱해서 더한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곱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4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어떤 4개의 성분의 값을 가지는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셨지만 이 책에서는 행렬의 곱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냥 연산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단위 행렬이란 게 있습니다. 단위 행렬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n by n 행렬, 즉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존재해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n개로 동일할 때 그때 단위 행렬을 in이라고 정의합니다. 수학에서 땡땡는이라고 하는 건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은 이 행렬은 뭐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n by n 행렬이 있을 때 a가
n by n 행렬이 있을 때 a 곱하기 i를 하든 i 곱하기 a를 하든 그 결과가 항상 이렇게 a로 돌려주는 마치 숫자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n by n이 아닐 때 n by n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좌쪽에 했을 때랑 오른쪽에 했을 때 그 항등원에 해당하는 애들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곱해지는, 여기가 m by n이었으니까 여기 m에 맞추어서 여기 m by m이 나오고요. 여기 m by n이었으니까 요 n에 맞추어서 뒤쪽에 m by n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정사각 행렬일 때는 항등원이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이때는 항등원이라고 우리가 뭐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a를 돌려주는 애들의 어떤 차원의 개수,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행렬이 또 나오는데요. 이 역행렬은 고등학교 때 이거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A, B, C, D가 있을 때 이 역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A에다가 얘를 곱해주거나 혹은 이쪽에 곱해가지고 이 역행렬이 역행렬을 곱한 결과가 단위 행렬에 나오게 하는 애들을 역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A가 이렇게 있다면 A의 역행렬은 뭐 AD-BC분의 1에 여기는 자리를 바꿔요, 여기는 부호를 바꿔요, 뭐 이런 것도 열심히 계산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역행렬은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n by n 정사각 행렬일 때 앞에서 곱하든 뭐 뒤에서 곱하든 앞에서 곱하든 결과가 단위 행렬이 나올 때 이 b를 가리켜서 a의 역행렬, a의 인버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를 여러분이 곱해 보시면 아마 a 곱하기 b도 b 곱하기 a도 다 1, 0, 0, 0, 1, 0, 0, 0, 1이 나오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이 있는 행렬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버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 is invertibl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개념을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이 전치 행렬은 뭐냐면은 A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대각선은 그대로 쓰고요. 각각 대칭을 시키는 거죠. 1, 4, 6,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여기에 1, 2,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5, 여기에 7 이렇게 들어가면 A의 대각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 되게끔 행과 열의 그 값들이 싹싹 이렇게 교환이 되죠. 교체가 되죠. 이걸 가리켜서 A의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쓰일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실수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몇 가지 성질만 잠깐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인버스랑 트랜스포즈의 어떤 성질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A와 B의 역행렬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행렬의 곱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하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행렬의 곱은 일반적으로 A, B가 BA가 같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다 역행렬을 했을 때 이 순서가 뒤집혀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뭔가에 A, B를 곱해서 이렇게 단위 행렬이 나오려면은 처음에 A를 여기 붙어 있는 애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A의 인버스가 붙고 A의 인버스가 A를 지워주면 B의 인버스가 여기 붙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A, B의 전체 역행렬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덧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역행렬이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성질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칭하고 대칭하면 대칭이 되고 덧셈도 이렇게 분해가 되고 곱셈도 이렇게 분해가 되되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치 행렬과 원래 행렬의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대칭이 된다고 해서 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하적인 그냥 느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볼 텐데 행렬이라고 하는 요 A에다가 숫자를 곱한 거는 사실은 행렬과 숫자는 다른 체계에 있는 값들이죠. 그죠? 그 존재들인데 대상들인데 그걸 곱하기 했을 때 각각의 성분들을 다 K배를 해주는 걸로 우리가 행렬의
그 실수배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건 벡터의 실수배랑도 동일한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아니 굳이 왜 두 개만 이렇게 하나요? 사실 대수적인 성질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그 성질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결합 법칙, 그리고 여기는 분배 법칙,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의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연립방정식을 보고 있잖아요. 그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보면은 식이 3개가 있죠. 식이 3개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3개의 행으로 만들어 줍니다. 행이 있는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왼쪽에 있는 이 좌변들은 이렇게 3개의 행으로 만들어지고, 우변에 있는 이 값들은 또 3개의 행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렬의 덧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x1이 있는 애들만 따로, x2만 있는 애들을 따로, x3만 있는 애들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내서 x1만 스칼라 곱으로 다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2만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3만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우리가 행렬의 곱의 성질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요게 3개의 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전체를 우리가 행렬 A라고 놓고, 이 전체를 우리가 X 얘를 B라고 놓게 되면 요런 이렇게 식으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요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원래는 식이 3개인 형태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행렬, 여기도 하나의 어떤 행렬이죠. 칼럼 벡터가 됩니다만, 그러면은 마치 1차식의 풀이처럼 식 전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X를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되는가를 훨씬 쉽게 풀어낼 수가 있죠. 즉 각각 여러 개인 식들을 하나의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키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문제 있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선형 방정식, 즉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서 이런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어진 식들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텐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근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